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업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까 거래 완료 이런 거 올려가지고 500만원 과태료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 어떻게 적발됐냐 물어보니까 모니터링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로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허위 매물 올리는지 이걸 본다는 이야기예요. 교재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수탁기관. 원래 모니터링을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수탁기관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탁기관이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모니터링 계획서를 수탁기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 제출이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수행해가지고 그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이런 거 30일, 15일, 10일, 12월 31일 이런 숫자가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30일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다 암기할 수 없겠지만 30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 숫자 30일이 35번에 12번에 있죠. 12번 밑줄 치놓으세요. 형광펜 가지고 색칠 좀 해놓으세요. 12번 매 분기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분기가 뭡니까?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3, 4분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숫자들은 지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시험 보기 전에는 다 암기됩니다. 암기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고요. 지금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다음에 할 게 없어요. 다음 달에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넘어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번 시간에는 교재를 페이지를 안 적어놔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는데요.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22, 23, 22 맨 밑에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등록 하면 절대적 취소, 그리고 1년 이하 이준액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늘은 이중등록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중등록.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있습니다. 53번.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맨 밑에 53번 표 밑에 맨 밑에 보니까 있죠. 이중등록. 제가 아까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거의 안 된다고 했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되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이후에 등록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오늘이 7일이라고 생각하고 7일날 등록하고 나서 8일날 바로 구리시에 가서 이중등록하면 모를 수도 있겠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가 가니까. 그럼 협회 전화해보면 등록돼 있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중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러나 다음 달 10일이 넘어버리면 통보가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중등록을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후 효력 상실, 무등록. 그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무등록 효력이 있는데 등록 후 효력, 실효, 효력 상실 같은 말입니다. 실효는 일본식 한자인데요. 효력 상실은 개인,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대인적 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면 등록 취소 안 돼도 등록 후 효력은 상실됩니다.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하면 등록 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이 등록 후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후발적 무등록이잖아요. 태생적 무등록이나 후발적 무등록이나 다 무등록이고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은 받지만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죠. 계약서 도장 안 찍혀도 효력은 있다고 했잖아요. 단지 처벌받을 뿐이고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앞에서도 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X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려면 면접을 보다 보면 자격증 걸고 하는 데가 많아요. 자격증 걸고. 자격증 걸고 하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직원 자격증을 걸고 한다고요? 그럼 직원 자격증을 걸면 서류상은 직원이 대표자가 되겠죠. 등록을 직업 명의로 하니까 돈 투자한 사람 따로 있고 자격증 걸고 한 사람 따로 있다고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동업입니다. 동업. 이제 근데 이제 보통 현업에서는 보면 돈 투자한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자격증 건 사람을 소장이라고 불러요. 중개사무소 소장. 그러면 소장이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사장이 도장 나놓고 가라. 박 소장 어디 가는데 도장 나놓고 가라. 도장 나놓고 가라는 말은 뭐예요? 소장 없을 때 계약 들어오면 계약서 쓰고 도장 찍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자격증 건 사람이 사장한테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빼버렸어요. 그리고 폐업 신고했어요.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해놓고 등록관청에 무등록 중개업자 저기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단속해달라고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무등록 뺀 줄도 모르고 하다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격증 말도 안 하고 빼가지고 업무방해됐다고 업무방해죄로 자격증 뺀 사람을 고소했는데 판례는 처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책 사유가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즉 도장 나놓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불법 행위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말 안 하고 빼버려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취직하기 힘들면 자격증 걸고 뭐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안 위험합니까? 묻는데 저보고 위험합니다. 위험하면 빼면 되잖아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죠. 안전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건 없다고요. 자, 등록의 결격사유, 요거는 해마다 출제됩니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24페이지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있습니다. 31번. 자, 해마다 출제되고요. 등록의 결격사유다. 이 말은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즉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는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결격사유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된다. 이 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면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개업을 하거나 취직은 못합니다. 미성년자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개업하거나 취직은 안 된다.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되고 혼인을 해도 안 됩니다. 제 친구 아들이 회사 다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여자 한 명 대학교 2학년 데리고 와가지고 혼인신고했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흥분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저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묻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성인은 부모 동의 안 받고 결혼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미성년자면 부모 동의 받아야 혼인 가능해. 혼인신고. 그 성년이니까 그 왜 혼인신고 했냐 물어보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했다는데 너무 사랑해서 했다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자, 미성년자인 경우는 혼인을 해도 중개사무소 근무할 수 없고 부모가 동의해도 근무할 수 없고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19세 돼야 취직이 가능해요. 개업도 가능하고.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받으면 자기 집 팔아먹을 수 있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이 미성년자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취지가 달라요.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혼자서 법률행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자기 집 막 싸게 팔고 이런 거 할까봐 부모 동의 받아야 팔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부모 동의 받아도 근무 못하고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들 보호하려고. 미성년자가 피해 입힐까봐 미성년자는 절대 근무 못합니다. 민법상은 부모 동의 받으면 또는 혼인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자, 후견인이 뭡니까? 뒤후자, 바라볼 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것은 피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분양자, 피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자입니까? 피분양자입니까?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피분양자입니다. 분양당한 사람. 분양자는 분양해주는 사람. 피분양자하고 수분양자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KBS 그 아침 해보라 거기 보니까 수분양자라고 나오더라고요. 뭐 태영건설 지금 워크아웃 됐는데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이라고요. 수분양자, 받을 수, 분양받은 사람이라고요. 분양자, 분양해준 사람. 성년 후견인은 성년으로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성년 후견인이고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가죽 피자입니다. 피성년은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보살펴주는 사람이 한정 후견인이고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은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벗어난다. X.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결격 사유가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결격 사유고요.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고요. 롯데 신격호 전 회장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피한정 후견인이었어요. 그럼 뭐 재산 아무한테나 줘버릴까봐 그 후견인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후견인은 보살펴주는 사람, 피한정 후견인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피자가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다고 했습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지금 뭐 회사 워크아웃, 태영건설 이런 게 워크아웃 들어간 거는 파산 선고는 아니죠. 워크아웃 만약에 인정 안 되고 나중에 파산 선고할 수도 있어요. 파산 선고는 안 하고 회생 절차를 거치겠죠. 돈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어쨌든 파산 선고라는 거는 빚잔치를 한 걸 파산 선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해가지고 빚잔치 한 사람이 나무 재산 돈 벌어줄게,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할 자격 없다는 이야기예요. 파산 선고 받아야 돼요. 그냥 동네 말로 빚잔치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 돼요. 이번에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빌라왕이 자살하셨잖아요. 30대 젊은 분인데 빌라왕. 왜 자살했냐면 집이 1000개가 넘게 가지고 있어요. 1000개 넘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 받을 때마다 2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럼 1000개니까 20억 벌었잖아요. 20억 벌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80억이 나왔다고요? 그럼 60억 토해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벌어도 60억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했는데 저 같으면 안 죽습니다. 이제 살아보니까. 저도 젊었으면 죽을 수 있어요. 이제는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자더라고요. 돈 없어서 못 갚는다고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서 못 갚으면, 있는데 안 갚으면 문제되지만, 그러니까 죽지는 마시라고. 돈 없다고 죽을 필요는 없어요. 파산 선고 받으면 돈 안 갚아도 돼요. 그때부터. 자,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시험에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신청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빚 다 갚으면 벗어난다. X라고요. 법원에 복권 결정이 있어야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이면 금고 진역입니다. 금고 이상 진역이나 사형도 금고 이상인데 사형은 뭐 논할 필요가 없겠죠. 죽고 없는 사람이 중개업소에 근무할 일은 없으니까. 이런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고요? 출소하고 나서 3년 지나야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있어요. 지금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죄지은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죄지으면 중개업 못해요.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된다. 물론 옛날에 죄지은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석방 된 경우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만에 가석방 됐다면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남은 자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가석방 기간, 즉 징역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남은 기간 2년이잖아요. 2년 더하기 3년 더 지나야 된다. 법률 변경, 특별사면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된다. 법률 변경이 뭐가 있습니까? 간통죄 폐지됐죠?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통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살고 있다가 폐지되면 석방되겠죠? 그래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사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나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특별사면, 일반사면, 사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나는데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 근데 뉴스에 보면 대통령이 특별사면 했다, 일반사면 했다, 주로 특사, 줄여서 특사. 일반사면은 줄여서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면 됐다 이런 말은 거의 안 나오죠. 사면 절차는 사면법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결론은 일반사면이 더 좋은 거라고요. 일반사면 되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돼. 대통령령으로서 제의 종류를 정해가지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사면 되면 3년 지나야 되고, 이게 뭐 특별사면, 일반사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면 인터넷 쳐보면 나온다고요. 시험에는 결론만 나온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나고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그것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냥 암기하려면 암기가 안 되는 분은 일반사면이 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 더 지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 현업에 있는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3년 받았는데 지금 개업하고 있는데 이거 중개업 못합니까? 아직 아무 연락이 안 오는데 한 달 지났는데 등록관청에서 연락 안 오는데 계속 해도 될까요? 묻던데 못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1년에 2번씩 아까 그 세올이라는 행정전산망에서 결격 사유를 확인한답니다. 지금 한 달 지나도 연락 안 왔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 연락 온다고요? 1년에 2번은 확인하니까 그러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집행유예 받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집행유예 징역은 결격사유인데 벌금의 경우에는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은 경우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3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에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200만 원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요거는 시험도 못 봅니다. 제가 교도소에서도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시험도 못 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46번에 2번하고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2번, 5번 맞습니까? 2번, 5번에 있어요? 자격 취소되고 2번은 3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이고 5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다시 시험도 못 본다는 뜻이에요. 2번, 5번이. 즉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다릅니다. 시험 못 보는 결격사유와 취직하거나 개업 못하는 결격사유가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고요.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입니다.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2개월이 몇 번에 있어요? 38번인가요? 지금 제가 프린터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38번인가 한번 보세요. 몇 번이 있는지. 38번 맞아요? 예, 2개월이 몇 번에 있냐고요? 38번 없어요? 맞아요? 2개월 있죠? 2개월입니다. 2개월. 2개월 대신에 시험에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숫자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결격 사유 효과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하기 전이라면 개업 불가고요. 개업한 후면은 등록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직원으로 고용되기 전에는 고용 불가고 이미 고용됐다면 고용관계 종료해야 된다. 법인을 2개월 이내에 임원을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등록관청은 결격 여부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이 관계기관의 조회가 옛날에는 그 본적지 전화해가지고 빨간 줄 꺼 있는지 묻고 이랬는데 지금은 세월이라는 행정전산망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회 가능하고요. 경합범의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이면 3년간 결격사유거든요. 여러 개의 죄를 지은 사람을 경합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얼마,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 얼마 이걸 분리해야 된다고요. 다른 법률 위반은 결격사유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이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사무소 여러 개 차릴 수 없습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하나밖에 안 됩니다. 왜?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를 여러 개 차릴 수 있으면 동시에 다 근무할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회사의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해요.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중사무소, 사무소를 2개, 3개 두거나 또는 천막,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사무소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가설건축물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가능한다.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지금 김포의 고촌지구에 아파트 하나가 사용검사 신청을 했는데 사용검사 못 받았더라고요. 왜냐 보니까 그 고도제한,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69cm를 더 높게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법을 알아야 되죠, 공법. 이게 공법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게 나오면 다 고도지구 이런 게 있잖아요. 최저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이런 거 있죠. 예, 비행기 이착륙할 때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너무 높게 지으면 안 된다고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골치 아파요. 그냥 69cm 밖에 안 되니까 그거 웬만하면 해주지. 그럼 또 계속 다유관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옥상을 뜯어내든지 참 힘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 공무원이 또 그게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지 판결 받지 않고는 못 해주거든요. 그 법원 판결 받으려면 몇 년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수분양자들이 골 아프잖아요. 입주도 못하고. 근데 지역조합이더라고. 지역조합이면 아마 조합장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알고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대충 눈 감았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건물 지었다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고 하죠.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요. 자,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사,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한다. 지점. 지금 분사무소가 어디 있냐면은 32페이지 있죠. 32페이지. 교재는 32페이지인데 분사무소는 설치하려면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된다.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2억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도 사용권을 확보한 사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되는 서류가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입니다.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죠. 서류.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아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낸다고 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내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는데 왜 7일이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제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입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7일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주고 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본사가 있는데 구리시에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구리시장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광진구청장한테 신고한다고요? 그러면 광진구청장이 구리시장한테 통보해 준다고 그 구리에 분사무소 설치됐다고 시험에 출제됐는데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즉 광진구에 본사가 있는데 광진구에 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스타벅스는 바로 옆에도 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 집보면 이게 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있죠. 그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사실은 외국 대형 법인 못 들어오게 하려고. 사실은 뭐 분사무소를 어디에 설치하고 이거는 자기 회사가 판단할 부분이잖아. 사실 영업이 잘 될 것 같으면 뭐 예를 들면 강남구에, 광진구에는 2개, 3개도 둘 수 있는 거고 시골에는 돈 안 되면 안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는 사실은 외국 법인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시험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국 법인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은 절대 안 나온다 했죠, 시험에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취지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침해하고 외국에서는 이런 거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또 영업이 잘 될 것 같으면 2개, 3개도 하는데 지금 이게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되니까 먼저 선점해버리면, 만약에 유명한 대형 법인이 들어와버리면 먼저 거기에 분사무소 설치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이제 설치할 수 없죠. 하나밖에 안 되니까.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돼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한다. 시험에 시군구 대신에 시도 X 이런 식으로 나왔어. 시도별로 하나가 아니라 시군구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한 250여 개 정도 돼요. 250개 정도의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분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아까 법인은 6개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해봐야 혜택은 없고 규제만 당하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본금만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암기 프린터 4번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아까도 했습니다. 책임자, 실무교육 출회증,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자격증,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자격증은 안 들어갑니다. 자격증은 미제출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개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소속 공인인계사를 책임자로 두는 경우 X입니다. 법인, 회사만 분사무소, 지사, 지점을 둘 수 있다. 숫자 제한이 있다. 이게 암기 프린트 4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숫자 제한이 있다 말은 뭐예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지금 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스타벅스 이런 거는 수천 개,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스타벅스는 전부 직영 매장이죠, 직영. 영업은 직접 하잖아요. 그냥 건물은 임대한 것도 있어요. 임대했지만 그 임대한 건물주들은 전혀 영업에 관여 안 한다고요. 직접 직영을 하고 있어요, 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암기 프린트 4번 내용 그대로입니다.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도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만약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본사가 있고요. 경기도 구리시에 분사무소를 뒀는데 구리시에서 만약에 구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면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그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구리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당연히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주택의 경우. 자, 공동사용입니다. 사무소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는. 공동사무소.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합동사무소. 지금은 공동사용입니다. 개업 공인계사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별과 관계없이. 부칙개공하고도 종별이 3개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공인인계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3개가 있는데 꼭 끼리끼리만, 부칙개공은 부칙개공끼리만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다. 개업공개사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종별, 관할 불문이다. 관할 불문이면 부산에 있는 중개업소와 서울에 있는 중개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산, 서울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부산에도 사무소 하나 두고 서울에도 하나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 이전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부산에 있는 사무소를 서울로 옮겨야 된다고, 이전해야 된다고요. 인원수 제한 없습니다. 2개, 3개, 4개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 X입니다. 교재 33페이지 맨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그 밑줄 지났죠. 개업공개사 승낙서 필요하죠. 건물주 승낙서 있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 사무소를 사용할 개업공개사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약에 처음에 2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1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나머지 1명 빼고 나머지 1명 할 수 있습니다. 업무. 근데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승낙서를 제공하거나 또는 업무정지개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1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된다 했죠? 그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현실적으로 다니다 보면. 저는 태어나가지고 공동사무소라고 간판 달아놓은데 딱 두 군데 봤습니다. 2군데. 공동사무소라고 달아놓은 데는 1군데 봤고요. 나머지는 공동사무소라고 간판을 달아놓지는 않았어요. 거의 없죠? 없는 이유가 왜 없겠어요? 이게 수익을 분배하기가 어려워요. 싸움 난다고요? 만약에 무조건 n분의 1 똑같이 2당 나누자. 둘이 했으면 무조건 수입 들어오면 둘이 반반 나누자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다른 사람 해도 내가 반 받으니까. 그렇다고 또 자기가 한 거 자기가 먹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호객행위 해야 되잖아요. 손님 오늘 끌고 가야 되죠. 내가 하면 내가 다 먹으니까.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공동사무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끼리 바로 옆에 사무소 하는 거는 괜찮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무소. 근데 같이 있으면 맨날 싸우고 힘들어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아파트가 한 400세대 정도 되는데 중개사무소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부가 하고 있는데 부인은 자격증 땄고요. 남편은 자격증 없어요. 나무 자격증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이게 남편한테 손님 오면은 저 앞에 부동산 잘하던데 저기 한번 가보세요. 저 여자분 참 성실하게 잘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무조건 여자분한테 다 넘겨. 자격증도 없으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와, 이 사람 참 사람 됐네. 다른 사람은 전부 저 앞에는 사기꾼이니까 가지 말고 나한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 저 앞에 가려면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돼요? 안 돼요? 저 혼자 하지 괜히 사무소 임대료 내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돼요?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여자분한테. 그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거든요. 지금은 뭐 재산이 한 50억 넘게 한 20년 전에 부동산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한 50억 넘게 돈 벌었어요. 지금 중개사무소가 5개인가 그래요. 전부 다 뭐냐면 분양 대행해주고 그냥 사무소 좋은 거 하나 받은 거예요. 다 전부 다. 아파트 옛날에 상가 이게 통매매 뭐 상가를 통째로 그냥 한 사람이 분양 대행해주고 이런 거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50억에 그냥 다 사버리는 거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5억만 계약금 걸고 그러면 5억 있는 사람 투자해가지고 분양 그게 한 반만 분양하면 50억 다 버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반은 다 남는 거죠.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이분한테 물어봤어. 왜 이렇게 하냐. 하나만 하지 사무소 임대료만 내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만약에 이게 남편이 안 하면 누군가가 지금 사무소 짜니까 누가 들어온다고 딴 사람이. 완전 독점이잖아요. 자기들끼리 하고 그냥 전부 한쪽을 다 밀어버리고 남자는 맨날 그냥 놀고 앉았고 뭐 고수돔이나 치고 앉았고 그 인터넷으로 손님 오면 저 앞에 저 여자분 참 잘하던데요. 부분주는 알아요? 몰라요? 손님들은? 뭐죠? 만약에 손님들이 알면 기분 나쁘겠죠. 아파트 주민들도 몰라요. 부분지. 그럼 따로 출퇴근도 하고 절대로 말 안 해요. 손님 와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 거의 없고 시험에도 공동사무소는 통째로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 1개로 나옵니다. 1개. 5개 지문 중에 1개, 6개 나옵니다. 즉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건물주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 있어야 된다. 이 말만 나옵니다.
자, 사무소 이전입니다. 옛날에는 사무소 옮기려면 미리 신고했습니다. 미리. 근데 지금은 주민등록, 옛날에 우리 주민등록 옮겨도 옛날에는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했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했는데 지금은 그냥 전입신고만 하잖아요. 똑같아. 사무소 옮기는 게 왜 옮겨요? 이사 가니까 옮기는 거잖아요. 그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사 가고 나서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소도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여러분이 광진구에 사무소에 있다가 구리시로 옮기면 그냥 구리시장한테 옮겼다고 신고하면 돼요. 10일 이내에. 옮기고 나서. 헌법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리를 해줘야 돼. 왜 신고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라는 것은 적법 요건만 갖추면 불법이 없으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게 신고예요. 수리해야 되는 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서류 송부를 이제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합니다. 우리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예요. 전입신고를 이전 후의 이전 후 시군구에 가서 즉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동주민센터에 이전 전의 동주민센터에 서류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요. 인감증명서, 원본, 대장 이런 거 동주민센터에 가면 다 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재교부. 관할구역 밖에서는 무조건 재교부고요.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여기 적어놨네요. 이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예를 들면 광진구에 사무소가 있다가 구리시로 옮기면 광진구청장이 새로 발급해 준다고요? 그럼 광진구 안에서 동만 바뀌면 그건 원칙 재교부인데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해가지고 주소만 변경해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는.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광진구에 본사가 있고요. 구리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구리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남양주시로 옮겼으면 광진구청장은 어디다 옮기려면 어디다 신고한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광진구청장한테 신고하죠? 그럼 광진구청장은 구리시장하고 남양주시장한테 통보해줘야 된다고요. 사무소 옮겼다고. 왜냐하면 구리시장도 남양주시장도 통보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자기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보증명 서류 2개입니다. 광진구청장에게 받은 등록증 구리시에 가서 반납하고 구리시장한테 새로 받아야 되니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부서류.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하는 서류는 3가지다.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서류 3가지를 송부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업무 범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